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가장 최악의 아빠는 어떤 아빠라고 생각하느냐에 투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증에 댓글창을 열어보았던 제가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는데요. 우선 여러분은 어떤 아빠가 최악의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적이지 못하거나 돈을 못 벌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기타 등등. 각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거라고 추측이 되네요. 제가 확인한 여론은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보증서는 아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람 피우는 아빠가 공감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와, 보증이라니 예상 못한 것이었는데 그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머리가 띵해지더니 입에선 기가 막힌 웃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는 소리가 왜 있는지 알겠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아빠가 보증을 서주셨던 분입니다. 친형제처럼 지내시던 분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셨었고요. 그때 어머니도 대체로 동의를 하셨다고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석균 씨는 거의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이잖아. 이런 순간에 외면을 할 수는 없지. 그러기에는 너무 어렵지. 당신이 보증을 서주겠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해. 나도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솔직히 말을 해보자면, 이미 마음으로는 석균이 녀석한테 보증을 서주고도 남았어. 아휴, 지금 모르는 척하면 석균이하고 의리, 인연, 이런 거 다 끝나는 거고, 나도 두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아. 아버지는 이미 보증을 서줄 마음을 잡수신 상태였고요. 그때 아주 의외의 인물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보증? 보증이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라고 하던데? 맹랑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친정 언니였습니다. 부모님은 난처해지셨죠. 가연아, 남도 아니고 석균이 삼촌이잖아. 우리 가연이도 석균이 삼촌 잘 알지? 엄마, 제가 그 삼촌을 아는 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보증 그거 하면 안 돼요. 은행만 좋은 거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글쎄. 아휴,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거야? 모르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은행만 손해 안 보고 그거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보증하면 안 돼요. 저는 싫어요. 이미 네 아버지가 석균이 삼촌 도와주려고 보증을 서주기로 결정을 다 해놨는데 가연이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못 써? 어린이가 애초에 뭘 한다고 말해 언니? 그런 거 아니야.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보증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떽떽거렸고 이제 어머니는 상대하기 골치 아프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외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뭐 저런 게 다 있냐는 눈빛으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신 채 당신의 장녀를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손가락이나 쏙쏙 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보증을 서주셨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분은 도망을 갔습니다. 잠적을 해버리셨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제법 비일비재하였던 야반도주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야반도주 수법에 넋놓고 당하셔서 하루아침에 망연자실해지셨고요. 두 분이 무어라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금세 다 눈치를 챘죠. 아버지의 손이 하염없이 덜덜 떨려왔고 깊은 후회와 원망과 배신감으로 물든 눈빛은 공허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원통한 울음과 한숨을 번갈아 쏟아내셨어요. 언니가 분에 찬 눈빛을 부모님을 향해 쏘았다는 대목의 압권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뭘 했어요? 그 말에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죠. 어린 자식의 말이라고 해서 들을 신용도 안 하고 무시한 것,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죽기 살기로 수습하라는 압박까지. 언니의 짜증스러운 외침에는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소심하게 눈알만 굴리며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을 뿐이었죠. 언니가 싸가지 없게 쏘아붙여도 차마 부모님이 반박하실 거리가 없었죠. 당장 머리를 쥐어받고 혼내고 싶은 것을 꾹 눌러 참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안고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의리 없고 못난 인연을 찾아서 아버지는 사방팔방 다니기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혹은 새벽까지도 일을 다니셨습니다. 5식구가 살던 아담한 빌라를 떠나야 했던 것은 이미 오랜 일이었고 단칸방에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하며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석균이 삼촌인지 뭔지를 찾으러 다니면 뭐래? 찾을 수 있는 게 맞기나 한가? 그 나쁜 사람 찾으러 다닐 시간에 돈이나 한 푼 더 버는 게 나을 텐데. 아버지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야. 언니는 신랄하게 빈정거렸습니다. 저의 기억이 닿는 아주 옛날 그때부터 저는 언니랑 안 닮아서 착하네 라는 덕담을 주변 어른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었죠. 절대 크면서 언니를 본받지 말라는 소리도 꽤 들어왔었고요. 저렇게 맹랑한 꼬맹이는 처음 본다는 평가를 들어오면서도 늘 당당한 언니가 제 눈에는 언제나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다음에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지 마라. 보증 좀 서달라고 하면 욕하고 침뱉은 다음에 절연을 해버려라. 너희들은 제발 이런 길을 걷지 마. 어느 날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힘없이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은 도망간 사람을 찾는 걸 포기하신 아버지가 일거리를 찾아 지방의 낯선 도시로 떠나신 지 이틀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쳤으나 언니는 달랐습니다. 코웃음을 쳤거든요. 안 그래요? 저는 누구누구처럼 바보 천치가 아니거든요. 어쩜 저렇게 막무가내일까 싶었네요. 친자매인데도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언니와 다르게 저는 매사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떨 때는 숨도 크게 함부로 못 쉬었습니다. 좁은 단칸방 집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가족들의 표정을 확인하면서 조용히 있는 게 저의 특기이자 습관이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였고요. 커갈수록 언니가 걱정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왜 저렇게 못돼 처먹었을까? 매사에 자기 멋대로 굴지를 않나. 에휴, 저거 절대로 통제 안 돼. 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은 친인척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당연하게 친인척이 있었거든요. 크게 도움이 안 돼서 그랬죠. 도움은 안 되는 반면 간섭은 엄청 많이 해댔습니다. 저희 가족을 걱정하면서 떠드는 그만큼, 아니, 걱정하는 목소리의 100분의 1이라도 물질적으로 도와줬어도 참 좋았을 것입니다. 언니는 친척들을 신경 쓰고 친척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다고 말하면서 철저히 무시했어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셔도 소용없었고요. 저는 언제나 깍두기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희미한 존재감을 발판 삼아서 조용히 지냈고요. 그 가운데 낀 인물이 바로 제 친정 오빠였습니다. 분명히 5식구라고 하였는데 그럼 언니 말고 저에게 또 형제가 있는지 궁금하셨죠? 네, 있어요. 오빠가 둘째입니다. 그리고 혼자 아들이라서 그나마 예쁨을 받았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풍족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집안들이었고 각자가 지닌 사고방식은 그보다도 더욱 각박하였는데 명절이든 어느 때가 오면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받기 마련이었으나 저희 집안들은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헛기침 한 번씩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이었죠. 어차피 이 집에서 저 집을 주고 나면 저 집에서도 이 집을 줘야 하니까 말짱 도루묵이니 아예 서로 챙겨주지 말자는 소리까지 대놓고 크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각박하다 못해서 어딘가 치사했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언니도 뭘 딱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오빠만 예외였어요. 우리 손자 똥강아지 왔어. 어여 와라. 우리 똥강아지 주려고 할미가 맛있는 거 해놨다. 친가에 가면 따뜻한 손길부터 받는 주인공이 오빠였습니다. 저는 멀뚱하게 뒤를 따랐는데 언니는 신경질적으로 눈을 부라렸죠. 3남매가 나란히 같이 있는데 한 명만 챙김을 받는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언니는 주장하였어요.
저는 언니가 그런 소리를 제발 작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럴 때마다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답니다. 남연이 왔구나. 아이고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지. 힘들지는 않았소? 남연이가 볼 때마다 인물이 훤하게 좋아지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외가에 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오빠의 바로 옆에 있던 저는 민망해져서 괜히 딴청을 부렸죠. 하지만 언니는 역시나 달랐습니다. 오빠는 누가 봐도 아버지 쪽을 닮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툴툴거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 척 딴청을 부리는 것은 외할머니의 몫이 되었고요. 언니는 싸움닭 기질이 원체 있었습니다. 할 말을 해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오빠는 혼자서 편애를 받는다는 사실을 즐기면서 내심 우쭐해하는 면모가 언제나 있어 왔고요. 점잔을 떠는 편이었다고 하면 정확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도 아들을 가장 우선으로 쳐주셨습니다. 항상 아들은 어찌됐든 아들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었죠. 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여기셨어요. 오빠는 공부도 꽤 잘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적을 좀 내더라고요. 가뜩이나 오빠는 편애를 받고 있었는데 공부까지 어느 정도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나요. 당연히 오빠에게로 더 기울었죠. 양가 할머니들께서는 오빠를 향해 집안의 희망이니 구세주이니 하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빠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는 나밖에 없잖아. 오빠는 그런 소리라 하는 걸 제일로 좋아했었죠. 부모님도 나한테만 기대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내야 하는 거야. 정말 고독하다. 아들인 내가 집안을 지탱해야 하는구나. 책임감이 정말 무겁네. 그런 혼잣말을 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우수에 찬 얼굴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굴기에는 민망하고 언니 앞에서 그랬다가는 죽고 남은 건 저였으므로 오빠는 제 앞에서 중압감에 시달리는 고독한 운명의 아들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걸 즐겨 했습니다. 저는 눈만 얌전히 꿈뻑이면서 모범적인 관객이 되어줬었죠. 계기가 어찌됐든 간에 오빠는 공부를 꽤 하였고 나름 모범생이었으나 언니는 반면 날라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의 머리 스타일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겪었던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 학급마다 머릿수가 바글바글했고 여자애들끼리 서로 노는 무리가 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잘 지냈던 친구 2명이 어떤 무리와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신경전을 무효하게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2명이 성격이 활발하고 목소리가 컸으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만만해 보일 법했습니다. 4명이서 몰려다니는 그 무리가 어느 날 작정하고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어요. 야, 거지, 너 이리 와봐. 거지 주제에 왜 건방지게 굴어? 앞으로 바닥만 보고 다녀? 알았어? 교실에서 쳐 웃지도 말고 우리가 있을 때는 복도에 지나다니지도 마. 이 거지야. 앞으로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너는 한 대씩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 얻어맞은 걸로 통행세 내고서 복도를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든가. 아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흠집 몸을 떨 수밖에 없었죠. 친구 2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둘 다 주춤거리면서 제가 처한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들 때문에 저한테 불똥이 튄 상황이었는데 배신감을 느꼈고 너무 서러웠어요. 집에서는 눈치가 보이니까 집 앞에 나와서 울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귀가를 하던 언니가 저를 봤어요. 언니는 고등학생이었죠.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였으나 언니는 공부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 너 무슨 일이야? 왜 죽을 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언니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겪은 일을 줄줄이 다 떠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학교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괴롭힌 4명을 색출해냈고요. 너희들 잘 들어라. 나는 나보다 훨씬 어린 꼬맹이들 상대로도 진심으로 싸우는 치사하게 미친년이야.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동생 괴롭히다가 걸리면
그때는 진짜 죽는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너희들 전부 학교 못 다니게 만들어줄게. 다들 오줌을 지릴 기세였죠. 단번에 해결에 나서준 언니에게 저는 감동하였어요. 그런데 4명 중 1명이 되게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부모가 유난스러웠고요. 그 애의 모친이 학교에 와서 저한테 삿대질하고 쌍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고요. 상황이 커진 것에 저는 엉엉 울면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그 애의 친언니가 근처 중학교 2학년이었던 건데요. 언니가 그 중학교에 찾아갔어요. 껌 짝짝 씹으면서 교문 앞에서 침을 퇴 뱉었고요. 심지어 혼자 간 게 아니고 8명이랬나? 되게 많이 갔습니다. 오토바이도 한 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애의 친언니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을 저희 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참 학교가 세상의 전부이고 교우 관계가 인생의 끝이고 어른보다 같은 학생 선배들이 가장 무섭고 영향력 있는 나이였죠. 그 애의 친언니가 거품 물고 난리치면서 집에 가서는 왜 쪽팔리게 초등학생들 일에 어른이 나서서 학교까지 가서 그랬냐고 따져댔고요. 자기 동생을 쥐잡듯이 잡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부모님께 학교에 와달라는 말씀을 안 전해도 됐고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렸습니다. 애들이 부쩍 저에게 친절해졌고요. 친하게 지내던 그 2명에게도 절절한 사과를 받은 건 당연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이제 나를 아무도 안 괴롭힌다? 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더니 대뜸 짜증이나 냈던 언니였어요. 그러는 본인이 제일 공부를 안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듯 제 눈에 언니와 오빠는 극과 극이었죠. 둘이 사이가 좋았을 것 같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언니를 한심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면전에서 그러지는 못했고 비스듬히 시선을 던지거나 뒤에서 혀를 끌끌 찼죠. 언니하고 1대1로 붙으면 질 자신만 가득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되면 부모님은 오빠 편이니까 결국 언니도 손해라서요. 그랬기 때문에 언니가 성질을 죽이고 오빠와 붙지 않았던 듯 싶네요.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오빠는 서로 나를 닮았다고 하는 자식이었고요. 언니는 서로 당신을 닮았다고 우기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별 얘기도 없이 건강하기만 해라 소리를 듣는 변방 구석의 깍두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조용히 가장 존재감 없는 자식으로 살았어요. 제가 대학에 갈 무렵에 드디어 저희 집이 이제 형편이 살만해졌습니다. 참 올해도 고생하고 고통받아온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모든 시간을 견뎌온 부모님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최악의 아빠는 보증 서는 아빠, 그리고 바람 피우는 아빠라고요.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둘 다 하셨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제 살만해지니까 바람을 피우시다니요. 바람의 현장을 어머니의 지인분께서 목격하셨던 터라 딱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분노, 당혹, 그리고 수치심에 알아 누우셨고요. 언니는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없이 한숨만 내쉬실 뿐이었죠. 대체 밥은 왜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밥을 차려주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아버지한테 또 바람 피우실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니까요?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되고 강하게 나가세요. 제발. 아이고, 시끄럽다. 가연아, 내가 네 아버지를 용서 안 하면 그러면 뭐 어떡하니? 나도 용서를 하고 싶어서 하겠니? 그냥 참는 거야. 참는 게 능사라서 참는 것뿐이야. 웃기시네. 용서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면서 그런 핑계는 왜 대시는 거람?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아버지인데 그 일로 어머니와 언니가 감정적으로 엄청 싸웠습니다. 언니가 아주 신랄하게 굴었죠. 어머니를 향해 어리석고 나약하다, 옛날 조선시대 여자 같다, 이런 소리까지 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대로 열이 받으셨고요. 근데 그때로부터 거의 2년이 좀 더 넘어서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우셨습니다.
전에 그 여자는 아니었고 생판 다른 여자였는데 이번에는 대신 만난 지 1년 가까이 된 사이였어요. 더 문제는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죠.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충격에 울부짖으셨고요. 그때 언니가 날린 일침이 있었습니다. 그것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다 맞죠? 너는 지금 그게 할 소리니? 항상 그랬어. 너는 감정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괴물을 낳았지. 지금까지 제가 장녀로서 집안의 도리를 다 해왔는데 이러시기에요? 얼씨구 도리는 무슨 우리 착하고 똑똑한 장남이 다 해왔지. 너는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돼. 어머니가 완전히 기분이 상하셨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녀 관계가 손쓸 수 없이 틀어져 버리고 있었죠. 아휴, 정말 웃긴 점은 아버지가 결국 이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살겠다고 하셨어요. 자식들 셋 다 이제 성인이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냐고 그러시더군요. 옛날에 빚보증 그거 두고두고 미안할 일이지. 하지만 이젠 다 지난 일이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짐도 없어. 이제는 후련해. 보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세월이었는데 아버지는 후련하다고 평을 하셨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였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망연자실하셨겠나요? 아버지가 그따위 발언을 남기신 것 때문에 어머니가 화병을 얻으신 거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에는 당연히 재산이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형편 풀린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재산이 있기는 했는데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는 1원도 못 건지셨습니다. 이혼의 대가로 다 빼앗기셨죠. 그 정도로 못 건지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독하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언니 앞에서 아버지가 챙기실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언니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건진 채 몸만 나가셨던 것이었죠. 그 재산은 전부 어머니의 몫이 되었고요. 그러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언니 덕분에 뭐라도 건지고 이혼을 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빠 생각뿐이었죠. 우리 남연이 장가 보낼 때 빈손은 아니게 돼서 그게 참 다행이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어머니는 오빠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장남,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게 익숙하기도 했기 때문에 속으로만 씁쓸했을 뿐 별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속에 담아온 서러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네 식구가 모인 가운데 어머니와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오히려 안 좋았던 부분들까지 다 건드리게 된 언니는 폭발하였고요. 이참에 연을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질 수 없다는 듯이 그럴 테면 그래 보라고 큰 소리를 치셨고 언니에게 삿대질과 함께 모진 말씀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것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오빠는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두둔하며 언니를 비난했습니다. 누나가 진작 우리 집에서 꺼졌어야 했어.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고 당장 꺼져. 아무도 누나를 필요로 한 적이 없으니까. 뭐야? 근데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싸가지 없게 구는 거야? 갈 때는 가더라도 내가 너 손봐주고 간다. 진작에 내가 너를 족쳤어야 했는데. 오빠가 으르렁댔지만 언니가 무섭게 눈을 번뜩이며 주먹을 돌리자 으르렁거리던 것은 금세 깨갱 소리로 변했습니다. 언니의 기세가 그만큼 압도적이었는데 어머니가 혼신의 힘을 다해 끼어드셨고 오빠를 감싸셨죠. 우리 아들 건드리면 네가 내 손에 죽어. 우리 아들? 저쪽만 자식이고 이쪽은 자식도 아닌가 봐요? 네가 방금 전에 영 끊고 살자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닌 거야. 어렸을 때부터 사고만 족족 쳐오면서 뭐 하나 잘해내는 법이 없고 공부를 잘하기를 하나, 행실이 바르기를 하나, 성격이 좋기를 하나, 자기 부모한테 공손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잘 벌기를 하나. 너는 인생이 구제불능이야. 너에 비하자면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효자야, 효자. 보기만 해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는 효자. 너는 이제 내가 안 보고 살련다. 그게 낫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꺼져 드릴 테니까 건강하세요. 언니가 과장스럽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남긴 뒤 이를 아주 뿌드득 갈면서 떠났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가 언니의 뒤를 따라 나가보려고 했지만 오빠가 저를 말렸어요. 다현이 너 어디 가냐? 지금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지. 저한테 엄청 눈치를 주더군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언니를 뒤따라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 발길이 못 박히듯 멈췄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다 언니를 욕했어요. 전화에 쌍년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배응만득한 것도 정도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지나쳤고 선을 넘었다면서 어머니가 언니 때문에 평생 욕보고 사셨다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외가에서는 아버지를 닮아서 언니가 그런 거다. 쌍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피가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고 반면에 친가에서는 저희 집 일이라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오빠가 장가 들고 애기 낳고 이러는 소식이나 들려오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제법 모범생이었던 오빠는 대학도 그럭저럭 잘 갔고 취업도 그럭저럭 잘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오빠와는 달리 저는 전문대를 졸업해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명실상부 오빠가 집안의 기둥이었죠. 그런 오빠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크게 효도를 하였습니다. 새언니는 스스로를 가족의 정에 목이 마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5년 정도 친척 집에 전전하면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냈던지 몰라요. 그 시절에 겪었던 일들, 그 서러움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잠시나마 새언니가 저와 비슷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눈칫밥을 먹었다는 대목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놈의 보증이 뭐라고. 보증을 잘못 서지만 않았어도 저희 집이 그렇게 고생하지도 뿔뿔이 흩어져 살지도 않았을 것 같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고생한 것만 남아있고 끈끈한 애정이나 유대감 같은 게 없더라고요. 각자 도생이었죠. 만약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 식구들끼리 어떻게든 같이 살고 뭉쳤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슬픈 상상을 자주 해본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만 안 하셨다 뿐이지 따로 사신 지 너무 오래되었고 서로 안 보고 사셔서 그냥 다 따로 알아서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아요. 새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새언니의 집안하고 저희 집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빚보증이요.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와야 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빠하고 둘이 잘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와 동갑인 새언니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집안 상황이 워낙 다사다난했기 때문인지 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빠가 차라리 모은 돈도 훨씬 더 많았고요. 게다가 집도 오빠가 해결했죠. 신혼집을 새로 장만한 것은 아니었고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조금 손보고 예쁘게 꾸며서 셋이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오빠, 새언니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었죠.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내 발로 어디든 걸어다니고 정신 멀쩡하고 이렇게 살 세월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까 싶다. 내 생각이지만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멀쩡한 이때에 너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구나.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며 지내는 오빠 새언니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컨대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면 돌보고 키우는 것도 맡아서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야말로 이런 며느리를 얻게 돼서 고맙지. 내 마음이 그냥 편해. 비록 내가 딸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 내가 그렇게 앞으로 대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마. 잘 부탁한다.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같으신 분 아래서 자식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진짜 제 어머니이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저기 그 형님은 대체 어머님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휴, 아유 말도 마라. 골치만 아프니까. 어머니와 새언니, 고부관계는 출발부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잘 맞아 보이더라고요. 새언니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어머니한테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오빠 새언니 부부가 결혼할 때 집안 사람들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 결혼인데 얼굴 안 비추겠냐 며 하도 떠들어대서 어머니가 눈치가 보이셨던 건지 어쩐 건지 오빠한테 언니에게 연락을 좀 해서 오라고 그러라고 결혼하는데 얼굴을 비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셨어요. 오빠는 결혼할 여자 앞에서 너무 그렇게 친누나와 냉정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의외로 싫은 내색 없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언니의 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혼 소식을 전하였고요. 언니도 참 정말로 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니가 등장했었죠. 혹시 언니가 소란이라도 피우는 건 아닐까 싶었으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못해 고요해서 오히려 더 신경 쓰일 정도였네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머니는 괘씸해 죽겠다는 기색을 하고 계셨고요. 단촐했던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언니가 오빠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빠가 소심하게 투덜댔는데 그걸 그냥 넘기지 않은 언니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알라면서 호통을 쳤고요. 자존심이 상한 오빠가 거기에다 대고 한마디 받아쳤다가 상황이 커져버렸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 언니를 건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교훈을 오빠는 아직 머리에 안 새겨둔 모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와서 언니를 말렸고요. 어머니는 속 터져 죽겠다며 주저앉으셨고 새언니 또한 화가 나서 언니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범 앞에 하룻강아지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니? 어디서 멋대로 눈가를 그렇게 떠?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새언니는 금세 꼬리를 말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빠는 미칠 노릇이었죠. 그렇게 모두의 거센 비난의 세례를 받으며 언니는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 대고 모두가 혀를 끌끌 차면서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욕을 날렸어요.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도 못 받은 아버지보다 어떻게 된 게 언니가 욕을 더 먹고 있었네요. 아무튼 결혼식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새언니는 어머니께 딸처럼 굴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새언니에게 딸처럼 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저희 언니라는 사실상 호적에서 파인 존재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일자리 제안을 받아서 멀리 다른 도시로 가게 됐어요.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기회를 놓치기 아까웠기에 낯선 곳에 간다는 선택지를 골라버렸습니다. 기숙사 제공이 되었고요. 여기가 결혼 전까지 일하면서 돈 모으기 딱이라며 그런 소리를 떠드는 여직원들과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격이 명랑하지 못해서 어색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활과 분위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자주 올라가 보질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자를 주고받았고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어머니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기 시작했었죠. 새언니하고도 문자를 종종 주고받았습니다. 원래 여자들끼리 어울려 지내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빼버립시다. 새언니는 제가 오빠하고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빠하고 살갑게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그래서 새언니한테 아무 소리 안 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어머니의 근황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기보다 새언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고 그래서 지루할 정도로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표현을 새언니는 자주 썼죠. 저는 그런 줄로만 믿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명절 뭐 이런 때만 갔으니까요. 아무 생각도 의심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안색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레 어머니를 쳐다본다는 걸 안 새언니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어머님이 나이 잡수셔서 그런 것뿐이에요. 얼굴빛이 안 좋다느니 이런 소리 나오면 어머님이 자존심 상해하시고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해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아예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좋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새언니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서 저의 고개가 안 끄덕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곁에는 효자 오빠가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네요. 언니의 공백은 새언니가 채워드리고 있었으니 혹시 아버지 때문에 화병 걸리신 게 오래가는 탓이 아닐까? 이렇게 어머니의 상태를 저는 멋대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다연아, 네 언니랑 연락 안 하고 사는 거 맞지? 갑자기 웬 언니 이야기인가 싶었네요. 네,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 그래야지. 알았어. 저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직도 언니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건가 싶었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휴가를 쓰게 되었고 여유가 생겼으니 모처럼 집에 올라가 볼까 싶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하고 오빠 새언니한테 줄 요즘 인기라는 와인 한 병을 매장에서 추천받았다가 사서 갔었네요. 시간이 지나도 아직 이세 소식이 없는 오빠 새언니 부부가 와인을 마시면서 분위기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나 기껏 하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는 어머니만 계실 테고 도착해서 있다가 새언니한테 연락해도 안 늦는다는 심산이었죠. 그래서 연락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가버렸던 것이었는데 그 덕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가 진짜 몇 번을 더 말해야 알아쳐 먹으실 거예요? 새언니가 짜증을 내다 못해서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만 계신 줄 알고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던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새언니의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제가 도착한 소리는 묻혀버렸죠. 이건 따로 삶아야 하는 거라고 2번, 3번 말을 해도 모르세요? 치매세요? 전에 있던 거랑 다르게 생겨서 내가 헷갈리는 바람에. 뭐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대체 뭐가? 치매 왔으면 더 민폐 끼치기 전에 제발 자기 발로 요양원에 좀 들어가세요. 양심도 더럽게 없네. 눈치도 없고. 재산이나 있는 거 빨리 주고 좀 꺼지시지? 그러면 좋을 텐데. 신경질 나. 저는 제가 꿈이라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싹싹하고 명랑하기만 했던 새언니가 어머니 앞에서 악마 같은 얼굴을 하며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린 채로 삿대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옷감을 손에 꼭 쥐신 채로 고개를 힘없이 떨구고 계셨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새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제가 걸음을 옮기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경악에 찬 두 얼굴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당혹과 난감함이 뒤섞인 모습이었고 새언니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휴가를 쓰게 돼서요.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방금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님도 너무하시죠.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하고. 저도 웬만하면 꾹 참고 넘기겠는데 오늘처럼 너무 심하게 구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는 하네요. 아가씨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미안해요. 새언니가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찝찝함을 아는 채로 이걸 어째야 하나 싶어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새언니의 말에 수긍을 하듯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 속만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보고 고르시는 과일을 사드리고 싶다는 핑계를 대충 대고서 어머니를 모시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묘한 눈길로 끝까지 저를 바라봤던 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집 근처 카페로 가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어머니께 여쭈었죠. 그러자 어머니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한숨이나 내쉬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에서 생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너무 기력이 없으신 것 같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한테도 버림을 받았겠지. 딴 여자한테 남편이나 빼앗기고 내가 다 못나서 그런 거겠지. 네? 어머니, 그런 생각은 왜 하게 되셨어요? 기가 막혀서 저답지 않게 어머니한테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망설이시다가 새언니한테 항상 그런 소리를 들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니 어머니라는 인물 자체가 한껏 주눅들어 계시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한참 더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심란하게 집으로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일찍 퇴근해서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가 의기양양한 눈초리로 저희 모녀를 쳐다봤고요. 야, 너는 미리미리 연락 좀 하고 다녀라. 왜 불쑥 찾아오고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집인데 그런 소리는 좀 너무했다, 오빠. 그래, 남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지. 그러니까 너는 매사에 네 새언니한테 고마운 마음 좀 가져. 어머니 모시느라 네 새언니가 맨날 고생하고 난리도 아니다. 오빠의 말에 괜히 헛웃음이 나더군요. 아, 이제 보니까 새언니가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득달같이 쪼아댄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이미 사왔는데 어머니를 과일 핑계로 밖에 모시고 나갔으니 새언니는 혹시 제가 어머니하고 작당이라도 할까봐 눈치를 채고서 오빠를 이용해 선수를 친 것 같았어요. 새언니, 고단수였구나. 장난이 아니었구나. 지난 세월 어머니가 며느리의 귀에 조금씩 그러니까 확실하게 놀려오신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게 되신 거였어. 이 집에 사는 세 사람 중에서 새언니가 단연 서열 1위인 것 같았습니다. 평온한 미소 뒤에 진면목을 감춘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저는 새언니에게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새언니 또한 아주 잘 알고서 태평한 것 같았어요. 잠은 친구네 가서 자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고 그런 어머니를 새언니가 다시 쳐다봤습니다. 네, 아가씨. 그러는 편이 좋겠어요. 그쵸, 어머님. 그치, 여보. 그래, 다연이 편한 대로 해라. 친구 집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 게 낫지. 새언니가 크게 외치자 어머니와 오빠가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계셨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와서는 고민하다가 어디론가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확인해 봤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새언니 때문에 힘들어지신 게 맞는 것 같아. 기운이 하나도 없으셔. 오빠는 새언니 말이라면 대꾸도 못해. 뭐? 좀 더 자세히 말해봐. 네가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들. 나한테 다 알려줘. 상대는 다름 아닌 저희 언니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는 언니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 저에게 언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원체 사회성이 부족해서 겉으로는 막무가내의 성격이 더러운 걸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칭찬받는 것에 수줍어하는 사람이 언니였으니까요. 저를 통해서 어머니의 근황을 들어왔던 언니는 새언니의 만행을 듣고서 제대로 그 성질머리가 발동해버렸습니다. 이튿날 그런 것 따위 언니에게는 적용 안 됐어요. 언니는 당장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에 출동하겠다는 언니를 이제 저도 말릴 수 없었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네요. 늦은 시각 언니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고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뒤따라 들어갔고요. 깜짝이야. 누나? 어떻게 된 일이야? 다현이 네가 설마 누나 데리고 왔냐? 잠옷 차림에 오빠가 소스라치게 놀랐고 언니는 거침없이 다가가서 싸대기부터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오빠의 고개가 완전히 옆으로 돌아가 버렸고 어머니와 새언니가 기겁하며 다가왔어요. 그러자 언니는 새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죠. 형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굴어? 뭐, 치매? 요양원? 재산이나 주고 꺼지라고?
감히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너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어머님하고 사이도 안 좋으시잖아요. 절연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세요? 그렇다고 해서 니까짓게 아무렇게나 구는 걸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어머님, 좀 말려보세요. 이거 다 오해잖아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뭘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러다 나 진짜 머리털 다 뽑히겠어. 새언니가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으나 언니는 가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압도적이라서 새언니는 상대도 안 됐어요. 발을 허우적거리는 게 전부였어요. 오빠는 언니가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못했고요. 새언니는 어머니를 향해 얼른 오해를 풀어달라고 계속 외쳤죠. 그러자 어머니는 새언니를 보며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항상 그랬지. 내가 못나서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큰딸하고도 척을 친 거라고. 그런 소리를 맨날 들으니까 사람이 참 작아지더라. 그리고 사사건건 네가 트집을 잡으며 오만 잔소리를 날려대고 매사에 내 탓을 하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나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여자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움츠러들더라. 그렇게 되더라. 내가 믿고 의지해온 아들조차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젊은 며느리 찾아보기 힘들다. 복 받으신 거니까 무조건 고마워하며 사셔라.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해대니까 나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졌어. 얼마나 매일매일이 무기력하고 우울하던지 내가 그렇게 될수록 너는 기세 등등해졌고 이미 잘못된 길을 한참 지나온 것을 나도 알았으나 알았다고 해서 바뀔 게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 어머니가 고든 눈빛으로 힘을 주어 말씀하셨으나 덜덜 떨리는 손이 그간의 고생과 많이 약해진 심신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연이가 내 말을 들어주고 큰딸 가연이가 나를 위해 나서주는 걸 보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든다. 이 못된 거사. 어머니의 외침에 새언니는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대미를 장식하듯 새언니를 발로 차서 거실 바닥에 나둥그러지게 만들고는 후련하다는 듯이 피식 웃었어요. 저는 슬그머니 어머니의 곁으로 가서 부축을 해드렸고요. 엉망이 된 몰골로 저희 세 사람을 살피는 새언니의 눈길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빠는 엉거주춤 대충 사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언니에게 또 혼이 났고요. 새언니에게 가세를 내서 어머니를 더욱 고립시키고 그래서 여차하면 빨리 요양원 같은 데로 보내버리자고 했던 오빠가 정말로 못나 보였습니다. 언니는 지체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두 사람을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였어요. 이 바람에 어딜 가냐면서 오빠 새언니 부부는 경악했으나 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거든? 너희들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당해? 그간 착각 속에서 살아왔나 봐.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보로령에 놀란 두 사람이 도망치듯 나가버렸고요. 남겨진 세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걸음 물러나줘야 할 때라는 걸 직감하고는 어머니와 언니를 소파에 앉히고는 천천히 따뜻한 차를 끓이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한참이나 서로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죠. 그 끝은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끓여낸 차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눈물이었을 거예요. 눈물로 화해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그동안의 속내를 밝히셨는데요. 날카롭게 말을 하는 언니의 태도가 줄곧 야속하기는 했으나 사실 그 말들이 다 틀린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에 항상 자존심이 상했던 거라고 하셨어요. 새언니와 살면서 점점 더 주눅이 들어가고 외로울수록 언니 생각이 많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언니와 계속 연락을 이어왔던 저를 어머니가 개운한 얼굴로 칭찬해 주셨네요. 그 후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오빠 새언니 부부는 우선 단기 월세부터 구해서 나갔죠. 월세가 단기 계약이니까 이거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화 풀고 연락 주세요. 네? 오빠가 그런 소리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아직 반성을 덜한 모양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저희 언니가 너무 무서웠던 것인지 아직 충격과 공포가 가시지 않는 기색으로 조용히 짐만 싸서 나갔을 뿐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집을
언니와 저에게 공동 명의로 넘겨주셨어요. 사시는 건 여전히 그곳에 사셨지만요. 저희 자매가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오빠하고 새언니는 방문조차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니는 이제 가식 없고 뭐든 시원하게 해결을 해버리는 언니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바람이 난 상대와 재혼을 하셨던 아버지는 결국 이혼을 또 하셨는데요. 어머니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찾아오셨다가 언니에게 혼쭐이 나셨습니다. 그러니 언니가 아주 든든한 존재였네요. 오빠 새언니 부부는 자꾸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언니는 장녀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저는 제 밥벌이를 가장 잘하고 있으니 옛날의 모습들과는 전부 딴판이네요. 이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이라고 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늘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규칙대로만 하면 살만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다 그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는지 인생에 여기저기 얻어맞으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의 제 인생은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0세를 훌쩍 넘긴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한창 6.25 전쟁이 있던 무렵에 저는 태어났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손에 혼자 자랐습니다. 참 배고픈 시기를 살아왔기에 돈 10원 한 장이 매우 무섭게 느껴졌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워낙 제가 그런 가파른 인생길을 살다 보니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에도 그게 그대로 되물림 되더군요. 저는 다소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아내와 결혼할 때에도 요즘 같은 연애 결혼이 아닌 선을 봐야 했기에 서로에게 큰 정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더군요. 지방 출장에 나가 있던 중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어딘가? 옥자가 이렇게 갔는데 당장 빨리 오게나. 제대로 울지도 못하시는 장모님의 이 몇 마디만으로 저는 아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인지 알아듣고 말았어요. 그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2살 터울, 1살 터울로 아이를 낳다 보니 점점 체력이 심히 저하되었던 것 같고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죠. 아내는 큰아들이 국민학교에 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곁을 떠났어요. 결국 제가 애들 셋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당시 남자 혼자서 살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 같아선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워낙 고생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저에게 이렇게 또 모진 삶이 시작되다 보니 제가 봐도 저는 점점 더 사나운 성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랬어요. 애들아,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 니들 인생도 피는 거야. 그러니 싫어도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 나는 하기 싫은데. 조용히 하고 당장 연필 들어. 당시 애들은 그럭저럭 공부를 무난하게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썩 잘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번 80점 이상 넘겨오지 않는다면 매를 때리겠다고 혹독하게 아이들을 잡았었는데요. 아이씨, 공부하기 싫단 말이에요. 왜 자꾸 하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겐 더 가차 없었어요. 제가 이러니 방에서 둘째와 셋째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저를 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고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큰아들에게 매질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거의 신소리를 내며 울어댔어요. 게다가 저는 시험지를 들고 종일 밖에서 벌을 서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도 아픈데 말입니다. 장맛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날이었지만 일부러 비를 맞으면서 정신을 단련시키라고 하며 시험지를 들고 서 있게 했어요. 자기 오빠가 자기 형이 불쌍하게 느껴졌던지
나머지 애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아버지, 형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됐다. 니들은 가서 공부해.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공부밖에 없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네, 알겠어요.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도 싶고 좋은 말도 해주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좀처럼 용서가 안 되더군요. 얼른 좋은 학교도 보내야 하고 무시 안 당하며 살게 하기 위해선 이런 성적으론 턱도 없어 보였고 내 고생을 더 힘겹게 하는 것 같아 큰아들이 마냥 미웠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 화를 아이들에게 푼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다음 날 그런 가혹한 벌을 받은 큰아들은 펄펄 열이 끓어 넘치듯 온몸이 뜨거웠어요. 아비로선 미안하고 죄스러웠지만 차마 용서해달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 자식이 그것 가지고 앓는 소리 좀 하지 마. 저리 가서 공부나 해. 제 말에 퉁퉁 부은 눈으로 절 쳐다보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던 큰아들은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당시 저는 제 뜻대로 대워주지 않는 아이들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어 매번 술을 마시고 혼을 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옆집 이웃들이 뛰어들어와서 말릴 때도 있었어요. 아니, 그만 좀 해. 애들 아주 쥐잡듯이 잡네. 공부 좀 못할 수도 있고 부모 말 좀 안 들을 수 있지. 대체 왜 그래요? 무슨 애들이 물건도 기계도 아니고 적당히 좀 하셔요. 왜 그쪽은 남 가정사에 신경 쓰는 거요? 괜히 오지랖 떨지 말고 본인 일 보세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원. 옆집에 홀로 사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는데 아이들을 마냥 귀여워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애들이 매일 기가 죽어 땅만 쳐다보고 다니자 그게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한 번은 크게 호통을 치더군요. 아줌마까지 저러실 정도였으니 다시 생각해도 아이들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공포스러운 아버지로 기억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남들한테 손 안 벌리게 조그만 통장이라도 하나씩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당시에 잘 몰랐지만 저는 빚에도 허덕이고 있었어요. 매일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지, 일은 미친 듯이 쏟아지지. 정말 너무도 버겁고 힘든 고통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찾아왔다 갔습니다. 어느 날은 애들이 없는 사이 빚쟁이가 저희 집을 찾아와 제 멱살을 붙든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애들 학교 찾아가? 응? 아주 망신을 줘야 네가 돈을 빨리 갚겠지. 아닙니다. 제발 그것만은 부탁드립니다. 이리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어떻게든 갚을게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돈 입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줌 싸듯 찔끔찔끔 갚아서 언제 그 큰 돈을 갚아? 험악한 빚쟁이들은 가끔 제게 냅다 주먹을 날리기도 했고 그때마다 제 무릎은 달았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애들 학교로 찾아가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빚쟁이들에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빌고 또 빌었고 궁지에 몰린 심정으로 일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이들에게 이런 가난을 되물림해주기 싫어서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래서 더 화를 내고 더 억척스럽게 굴었어요. 다행히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빚도 갚아졌고 제 나름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고 그러던 사이에 큰아들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둘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남자 혼자서 애들 셋을 저렇게 키워냈다고 대단하다는 소리도 해주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학을 앞둔 큰아들이 돌연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저 이제 대학교 기숙사 들어가려고 해요. 기숙사?
멀리 가겠다는 거야? 너 혼자 잘 살 수 있겠어?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아. 네, 아버지. 저 잘 살 수 있어요. 큰아들은 냉기 어린 표정으로 저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제 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멀리 떠나서 공부를 하겠다니. 솔직히 섭섭하기도 가지 말라고 말도 하고 싶었지만 자식의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면 그게 맞기도 한 것 같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심지어 큰아들이 떠나는 날 밥 한 끼라도 같이 하려고 아침을 차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제 뒷모습을 보더니 그냥 집을 나서더군요. 밥 안 먹고 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한술 뜨고 가지. 아니에요. 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건강히 잘 지내라는 마치 마지막 같은 말을 하더니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많았는지,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저 떠난가 보다 하고 혼자 꾸역꾸역 입속에 밥을 밀어넣었죠. 이후에 남은 애들도 제 곁을 슬슬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형처럼 대학은 기숙사로 갈 거예요. 아버지, 저는 고시원에서 살기로 했어요. 방도 다 알아봤고요. 너희들 다? 네, 성인 되면 부모 품 떠나 사는 게 맞잖아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아이들은 제게 대학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떠나겠다고 했어요. 아비로서 길을 막을 순 없었지만 솔직히 한 명의 자식이라도 남아있길 바랬기에 붙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고시원비도 있을 텐데 그럴 바에 여기서 통학하며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요, 저는 나가서 따로 살고 싶어요. 그나마 조금은 제게 서글서글 대해주었던 딸이 강경하게 저리 말하자 저는 바로 붙잡길 포기했습니다. 연락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텅 빈 집에서 아들, 딸들의 연락을 조용히 기다렸죠. 허나 처음엔 조금씩이라도 왔던 연락이 언젠가부터는 서서히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웃들이 그냥 안부차 던지는 말은 비수가 되어 제 마음에 콕콕 꽂혔습니다. 아니, 김씨네 애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한 명도 자기 아버지한테 안 와보는 거야? 아이, 기숙사 간다고 하고 간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우리 홍수는 어제도 다녀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애들이 바쁜 건지 뭔지 다들 사느라 바쁘겠죠. 괜찮아요. 애들 셋 다 저마다 대학이나 취업을 핑계로 제 곁을 떠나고 가끔 전화만 받아줄 뿐 이 집에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이기도 해서 몇 번이나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어느 날은 아들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전 그 말을 들은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죠. 아버지, 솔직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부당하게 벌받고 혼났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용서를 빌고 싶으시면 차라리 비세요. 근데 참 염치도 없으시네요. 아버진 양심도 없으세요? 가난한 형편에서 자라게 놓고 공부하라 윽박만 지르시더니 이제와 아버지 대접받고 싶으세요? 끊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뭐? 민재야, 민재야! 저는 혼비백산이 되어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을 찾아갔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 아들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았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겨우 발걸음을 떼어 초인종을 눌러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꽤나 놀란 눈치였어요.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냥
네가 어찌 사나 해서 와봤다. 그리고 저번에 네가 했던 얘기도 할 겸 나 좀 들어가도 되냐?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셔서는 저 아버지랑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주세요. 민재야, 아버지 얘기도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제가 기숙사로 왜 온지 아세요? 아버지 얼굴 꼴 보기 싫어서예요. 아빠를 보면 매일 어린 절 구박하고 혼내셨던 기억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아이들에게 있는 추억, 이런 게 없고요. 어릴 땐 부모 말이 법이니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젠 아니죠. 이대로 가다간 부모를 더 원망만 할 것 같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아버지와 제 인연은 여기까지로 해요. 전 지금 아버지가 여기 제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요. 자식이 부모와 인연을 끊자는 그 말은 청척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고 하늘이 노래졌어요. 민재야,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나도 그땐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할지 몰랐다. 그냥 공부만 하면 잘 될 줄 알고 네가 나처럼 안 살았으면 해서 그랬어. 이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겠구나. 내가 사죄하마. 이래도 안 되겠니? 전 그날 난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땐 아버지도 너무 힘이 들어 그랬다고. 하지만 큰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절 추운 길거리로 내쫓았고 저는 급한 마음에 작은 딸과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어요. 애써 키운 자식놈이 먼저 내게 등을 돌리려 한다니 그 전까지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애들이 제가 미웠다 해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응어리가 깊었으면 그럴까 해서 매일 아들의 집을 찾아갔고 추운 길거리에서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얼굴 보는 것도 토가 나올 만큼 역겹다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말귀를 알아먹으시는 거예요? 더 허튼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 계세요. 이러는 거 다 부담스러워요. 예, 민재야. 어린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혼자 끙끙 앓았겠어. 나도 길거리에 널 내쫓아 벌세웠던 걸 생각하면 믿기지 않겠지만 똑같이 마음이 아프단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리 찾아와 빌잖니. 그저 내가 무식했다고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해 줄 순 없겠니?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자식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비는 심정.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전 참 참담했습니다. 아들을 잃기 싫어 그저 빌고 또 빌어 마음을 돌리려 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아들과 헤어지는 건 너무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정말 밤새도록 아들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전화가 꺼져버렸고 며칠 뒤에는 번호가 바뀌어버렸어요. 큰아들뿐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하니 아버지, 왜 귀찮게 자꾸 연락해요? 형이 받기 싫다잖아요. 냅두세요. 하곤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들과 연결될 수 있는 창구는 완전히 끊겨버린 셈이었고 저는 그날 분노와 서러움, 후회, 통안에 딥싸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에도 그렇게까지 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로부터의 단절은 생사를 뜯는 것처럼 괴롭더군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수년이 지나갔고 저는 그저 그렇게 멍한 날들을 보내며 가끔씩 애들의 어린 날 모습을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내 신세가 처량한 건지 이제는 화도 나지 않던 차에 오후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주인을 만난 강아지 마냥 동동 뛰었는지 몰라요. 정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에 몇 번이나 얼굴을 꼬집었는데요. 아버지, 저예요, 민재. 잘 지내셨어요? 뭐라고? 민재, 민재냐? 아이고, 세상에. 실로 10여 년 만에 큰아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네가 전화를 다 해주고 고맙구나. 그간 어찌 지낸 거야? 전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고요. 지금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잘 지내셨죠? 여전히 목소린 차가웠지만 그래도 마음이 풀려 저에게 연락을 해준 자체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새 결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시큰거리며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그랬구나. 네, 아버지. 저도 너무 바빠서 알릴 새도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아버지에게 제가 그간 쌓인 게 좀 많았잖아요. 그래도 언제 한번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알겠다. 고맙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모르는 새에 나한테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었다니. 아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분명 잘된 일이기도 했지만 이런 일을 아비인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했다는 것이 참 쓰리더군요. 나머지 애들은 아직도 저를 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해결할 숙제가 많이 남은 것 같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 제가 다름 아니고 전화드린 건 사업 문제 때문이에요. 저도 자식이 있고 좀 잘 되어야 하는데 시원치가 않아서요. 아무래도 저도 회사원으로만 있다가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 도움이 많이 필요하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듣자 하니 최근에 손댄 사업이 있는데 잘 안 풀리고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들어보니 제가 너끈히 대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주마. 저는 아직도 꿈같은 이 상황을 놓칠 수가 없어 어릴 적 자식이 내미는 손들을 쳐버렸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얼른 대답했어요. 애들 셋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일부 조금 떼주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애비가 뭐든 도와줄 테니 언제든 말해라. 어려워 말고. 알겠지? 아버지, 감사해요. 계좌번호 바로 보낼게요. 그렇게 보내주고 큰아들은 이후로도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따금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어요. 짧게라도 근황을 듣고 용돈인 셈으로 얼마씩 쥐어주면서 내 그간의 죄책감을 조금씩이라도 덜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아비를 찾아준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서서히 망가지기도 하지만 아예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기도 하더군요. 어쩌면 제가 외면했던 것일까요? 그날도 여지없이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몇 달째 연락을 하면서 며느리와 손주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니 저도 조금은 욕심이 나서 더 얘기를 듣고 싶고 얼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더군요. 그래서 찾아가고 싶다는 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좀 사업이 궤도에 올랐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좀 어려운 부탁해도 되나요? 무슨 부탁 말이냐? 그게 이번에는 좀 큰 한 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투자하겠다고 나서는데 저만 미천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번에야말로 잘 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서요. 그래 도와줘야지. 돈이 얼마쯤 필요하다고? 액수를 듣자마자 발등에 망치라도 떨어진 양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제 노후를 다 포기하는 수준의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더군요. 이번만 잘 되면 진짜 잘 풀릴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제 애들도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저 도와주시면 손주도 보게 해드리고 며느리도 인사시킬게요. 아들은 마치 큰 상심 쓰듯 저리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아들도 이젠 가장이 돼서 저렇게 자기 가족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니 걱정이 되었어요. 저도 자식 셋을 키웠지만 자식들만 생각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기에 큰아들의 심정이 더 이해가 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큰 금액이라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서 쉽게 답은 안 나왔으나 어렵게 입을 뗐어요. 그래,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보마. 네, 알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들은 제 말에 그제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맙다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긴 전화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참 씁쓸했어요. 돈 때문에 자식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기에 저는 그냥 끝까지 모른 척 당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얼른 거래하던 은행으로 움직였고 아들에게 거금을 이체하기 직전까지 다소 크게 심호흡을 해야 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딱 감고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로선 가장 바라던 소망 같은 거였죠. 저기, 근데 나도 네 애들이 보고 싶구나. 한번 만나면 안 되겠니? 그래요, 아버지. 그럼 뵙기로 해요. 강남터미널로 오세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은데 손주들까지 드디어 보게 된다니 실감이 안 나더군요. 근처에서 옷을 사입고 손주들 줄 장난감들도 제법 큰 걸로 빵빵하게 샀고 며느리 줄 용돈도 새로이 뽑아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저는 주변을 오가는 가족 단위의 움직임을 보면서 무척 설레었어요. 큰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안아보던 순간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제와 드디어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뭉클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한창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잠깐 딴 생각도 했다가 밖이 어둡다는 걸 느끼고 있던 차에 점점 입에서 쓴맛이 나더군요. 시간이 꽤 지나 있었고 아들이 만나자고 약속했던 장소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벌써 수백 명째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아들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나 싶어 그제야 주섬주섬 전화를 걸었는데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그만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번호는 분명히 아들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했었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래 몇 개월간 연락했던 번호 그대로였는데 말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내 사정을 말하면서 한참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몇 번 상대해주던 사람들의 말은 하나같이 똑같더군요. 저기 할아버지, 안 됐지만 아드님이 번호를 바꿨나 보네요. 아휴, 딱하셔라. 저는 아들과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에 발이 묶여 그렇게 밤새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쯤 되어서야 이런 정신에도 육체는 살아있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야 실감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걸,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을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아들을 더 기다려보라고, 뭔가 잘못된 걸 거라고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고 저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어요. 참 우스운 것이 그 와중에도 아들 탓을 하고 싶진 않더군요. 여기서 아들을 원망했다간 정말 마지막에 연결고리까지 끊어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완전히 거짓골이 되었는데도 왜 그렇게 저는 자식을 놓지 못했던 걸까요? 정작 정말로 아껴줘야 할 때에는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면서 말입니다. 진짜 모질게 굴어야 할 때는 놓지 못하는 한심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망할 것은 나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았기에 저는 완전히 총부리를 저에게 겨누며 폐인처럼 살았고 그나마 갖고 있던 돈까지 다 써버리고 서울역을 오가는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내 존재를 보며 저는 스스로 그 어떤 불씨를 붙이고 싶지도 않았고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숨은 붙어있다 보니 유지는 해야겠기에 1년간 무료 밥차를 따라다니며 얻어먹고 가끔 얼굴이 익은 노숙자들과 소주나 마시면서 근근히 생을 이어왔어요. 그렇게 무건 생활을 해오던 중 매번 보이던 밥차가 지역을 옮겨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고 다들 먹거리를 찾아 음식물 쓰레기라도 뒤지러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당장 먹을 것이 끊겨버리니 이성을 잃게 되었고 그야말로 본능에만 의지해서 음식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밥 먹고 가세요. 여기로 오세요. 그러던 중 국밥집 사장님이 제게 손짓을 하더군요. 분명 호객행위였지만 저는 들어갔어요. 돈은 물론 없었지만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다 못해 골아서 쓰러질 것 같았기에 얼른 시켜서 먹고 계산할 때쯤에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자는 생각으로 엉거주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며칠을 굶으니 제대로 판단을 하기도 힘들었고 잡혀도 실컷 두들겨 맞거나 경찰서에 끌려가도 좋으니 따끈한 국밥을 양껏 우겨 넣어 먹고 싶더군요. 근데 이때 저의 이 무모한 선택이 일생 거대한 로또 당첨 결과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우걱우걱 먹는 저에게 식당 주인이 자꾸 말을 걸더군요. 요즘 오던 무료 밥차도 없어지고 힘드시겠네요. 물 좀 갖다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식당 주인은 계속 먹느라 대답도 못하는 저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천천히 먹으라며 물도 챙겨주었습니다. 뭔 말이 그렇게 많소? 다소 무례한 제 말에도 식당 주인은 허허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그만 사례가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러게요. 시장하신 분께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어요. 언제든 배고프면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사양하지 말고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네? 그냥 식사하고 가셔도 돼요. 대신 저기 다른 분들도 너무 몰려오시면 곤란하니까 아저씨 혼자만 오시기에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공짜로 밥을... 정말로 이 힘겹고 날서 있는 마치 전쟁통과 같은 노숙자들 세계에서 이런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나한테 뭔가 사기라도 치는 건가 싶어 믿기지 않는 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거 용돈으로 쓰세요. 자주는 못 드리지만 가끔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실로 오랜만에 만져보는 파란 지폐 5장을 봉투에 담아주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싶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 건지 너무도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마다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낚아채어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도망치듯 달려나갔습니다. 이후로 근처 봉사로 오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버리고 완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씨가 말라버려서 그런지 저는 염치도 없이 몰래 이 식당을 더 드나들게 되었어요.
다른 노숙자들 몰래 혼자 와서 끼니를 해결했고 식당 주인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또 오셨네요. 얼른 드세요. 오늘 고기 더 많이 넣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엔 한 번이라도 묻고 싶긴 했어요.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건지. 하지만 그땐 그걸 물을 용기도 없었고 그저 밥알을 우겨넣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원래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한동안 끊었던 술을 노숙자가 되고 나서 계속 마셔대서 그런지 툭하면 속이 아팠어요. 근데 그날 큰아들을 아주 오랜만에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멀리서 봐도 아들은 아들인지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는데 고급차에서 내리는 큰아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민재야. 큰아들의 얼굴은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민재야, 나야. 그래, 나다. 여보,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야. 왜 이 더러운 노숙자가 나한테 말을 걸고. 밥맛 떨어지게. 얼른 가자. 아무리 그래도 제게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죠. 그때 돈을 갖고 연락을 끊어서 미안하다고 말 정도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노숙자라고 말하며 피하는 아들을 보니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쉰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엔간 절 찾아와 지폐 몇 장을 던지며 그러더군요. 다신 길 가다 봐도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한테 한 짓 잊지 않으셨죠? 저 잊지 않고 있어요. 이 돈 먹고 곱게 떨어져 주세요. 제발. 아들이 다녀간 뒤론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완전히 장이 꼬여버린 듯 탈이 나서 거의 넋을 잃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대도 행색 초라한 노숙자이다 보니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군요. 배 여기저기 안쪽을 찌르는 고통에 뒹굴대고 있는 저에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다가오더니 일으켜 주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매번 저를 챙겨주던 식당 주인이었어요. 구토하는 저를 계속 토닥여주더니 완전히 기력이 빠져버린 절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저는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미처 몰랐던 몸속 안 좋은 징후까지 다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강이 심히 악화되어 있었고 이때라도 오지 않았다면 심각한 병을 키울 뻔했던 것입니다. 거의 아들뻘이나 마찬가지인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이 구차한 인생의 시간을 좀 더 늘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부끄럽지만 이제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염치가 느껴집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저희 식당에서 지내세요. 밖은 너무 추워서 이대로 지내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도 될지. 아닙니다. 길거리가 더 편해요. 허나 손살에 치는 저를 식당 주인은 기어이 끌고 가 방에 눕히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제의를 하더라고요. 아저씨, 저랑 같이 교회에 가보실래요? 솔직히 너무 생뚱맞은 제안이었고 그 나이 되도록 교회는 전혀 별개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까짓것 한 번 가는 게 뭐가 어렵겠나 싶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날 거둬준 식당 주인이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덕분에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못 들어줄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된 교회에서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얼얼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의 삶들을 돌아보게 됐고 마냥 원망만 해오며 살아왔던 내 인생에 나도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되더군요. 솔직히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나 설교에 딱히 뭔가를 느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더군요. 자식들과 단절된 뒤에 다시 연락이 되었을 때에도 그 미련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송두리째 버리고 계속 악착같이 쥐고 있던 손의 힘을 좀 빼고 싶어졌습니다. 그간 형태만 다른 욕심을 갖고 내 자식들을 휘두르며 살았고 한번 뒤통수를 맞고서도 끝내 내 욕심만 바라보며 쫓아갔지만 이제는 그와 반대의 길로 향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말을 나눴던 몇몇 노숙자들이 생각났고 나보다 더 처연한 삶을 살며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그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교회에 날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이제 새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어르신, 저도 도울게요. 그렇게 완전히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저는 식당 주인과 며칠 밤을 이야기 나누며 다른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노숙자들 식사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밥차를 떠나버린 거리가 얼마나 황망한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구석구석마다 다니며 그들을 불러 모아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고맙게도 식당 주인이 저를 직원으로 써주어서 조촐하게나마 월급도 받을 수 있었죠. 그때서야 저는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힘없는 길거리 노인네를 도와주었는지요. 그건 사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어르신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술에 취해 있던 날이었는데 혼자 중얼중얼 자식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몇 번 찾아가게 되었고 어르신의 생사 확인을 하고 지내다 저희 식당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랬구만. 그랬어. 어르신, 지금이라도 새 삶을 사신다고 하니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젠 저도 있고 어르신의 도움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식당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삶에 대한 감사를 느꼈고 정말로 새롭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습니다. 만약 이 주인이 저를 돕지 않았다면 전 노숙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상처만 안으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식당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비 얼마를 빼두곤 조금씩 기부도 했습니다. 1년간 찬바닥에서 뒹굴며 살았던 노숙자의 삶이란 제 긴 인생 중 매우 짧았지만 무척 숨막히는 시간들이었기에 그들의 가파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어린 자식이 있음에도 고아원에 맡겨두고 떠도는 이들도 있어 그들에게 물어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 옷도 사주고 오기도 했죠. 아니, 왜 그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니는 거요? 본인 사는 것도 팍팍해 보이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행복해서요. 어떤 이는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 저리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베푸는 사람은 저였지만 사실상 전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며 제가 더 따뜻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자식에 대한 응어리와 상처도 조금씩 그렇게 잊혀가는 듯했고 실로 믿을 수 없는 저의 노후의 인생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도움을 받았던 노숙자 한 분이 저를 따라 도와주기 시작하더군요. 자기도 노숙자 신세이긴 했지만 저처럼 하루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로또 맞았다고 하나 저는 이때껏 살아보니 마음의 평안함이나 밑에서 끌어오르는 행복감이 실제로 인간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저에게 있어 소위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에게 그 정도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만한 기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뻤겠지만 옆에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아들이 가지고 사라진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해도 제가 요즘의 삶에서 느끼는 충족감을 그대로 맛봤을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흘러온 저의 인생이 아직도 실감나지는 않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론 제 아이들 생각이 가끔씩 눈앞을 가리고 여전히 꿈속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언젠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믿어보며 오늘도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청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들에게 버려졌던 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난 버려진 거냐고 애타게 물으면서 내심 답은 알았던 것처럼 어쩌면 저도 이미 답을 알면서 묻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부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며 말을 줄이겠습니다.